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AI와 다른 학문을 융합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AI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AI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나 프로덕트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명대학교 휴먼지능정보공학과의 이지항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 것은요, AI 플러스 X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AI가 단순히 기계와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왔다라기보다는 그 근원이 인간의 지능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의 지능을 더 닮아서 인간을 더 이롭게 해주는 AI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틀을 한번 멋있게 이렇게 잡아봤어요. AI 플러스 X, From Human Inspired to Human Centered AI,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잘 보이시죠? 이 화려한 AI 어플리케이션들.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딥러닝이 한 2015년도, 사실은 2012년도부터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한번 보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 로봇들, 거의 우리가 영화에서 볼 법한 그런 동작들을 너무나 멋있게 잘하고 있죠. 뭐 늘상 우리가 쓰는 음성 인식, 시리 같은 거, 여러분들 뭐 너무나 잘 즐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것들이 있죠. 이 컴퓨터 비전과 딥러닝을 이용하고 아주 정확한 제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율주행 이런 것들도 합니다. 뭐 사실 이제 검색 엔진이나 아니면은 이런 추천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나 일상이 돼가지고 놀라울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더 나아가서 인간의 창의성까지 좀 더 도전하는 듯한 AI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예술작품 반 고흐의 스테리 나이트 이 스타일로 일반 사진들을 이렇게 바꾸고도 있고, 이제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테크닉을 이용해 가지고 인간의 뇌파나 뇌활동 같은 거를 어떤 아트의 경지로 올리는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발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이 AI를 만드는 방법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AI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 여러분들 뭐 AI의 역사 같은 것을 들어보셨지만 거의 한 1950년대 그때부터 이제 AI라는 단어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AI를 만들어 보고 싶은 어떤 공학자들과 과학자들의 열망, 이런 것들이 이것을 설계하는 여러 가지 툴과 이론과 그리고 라이브러리들과 프로그램들로 승화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는 생각하는 기계라면 그것이 인공지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들로부터 출발했습니다. 한 1950년대 중반부터 논리 기반의 추론 엔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의 답을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실제 인간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그다음 세계를 인식해서 그걸 바탕으로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1980년대부터는 뉴 AI라고 하는, 그래서 더 이상 논리적인 추론과 표상을 벗어나서 우리가 보는 그 자체, 퍼셉션, 인식된 물체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학습도 해보고 추론도 해보고 결정도 해보고 수행도 해보자 라는 움직임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확률 기반의, 그리고 좀 더 불확실성에 대한 모델링을 잘 하면서부터 딥러닝도 나오고 강화학습도 나오고, 강화학습과 딥러닝이 만나서 심층 강화학습도 나오고, 그래서 놀라운 어플리케이션들을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 아마 번역기 되게 많이 쓰실 거예요. 뭐 파파고도 있고 구글 번역기도 있고 그러는데, 딥러닝이 그 번역기와 만나면서 굉장히 새로운 세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저는 원래 그 공학으로부터 학부를 시작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회사 생활도 오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학도 다녀오고 그러면서 줄곧 고민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좋은 결정을 내릴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이제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는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그렇게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에이전트, 서비스, 프로덕트가 될까를 고민했었는데요. 그걸 한참 고민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사람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릴까? 결국에 이전에 봤던 우리 슬라이드를 보면은 사실 이 유구한 역사 가운데 그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뉴런을 모델링해서 만든 모델이거든요.
그런 이제 유관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좋은 발명들이 있는데 그게 사람의 생물학적 시스템으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다면 고위 수준 인지 기능이나 실제 추론이나 의사결정 같은 것도 사람에게서부터 배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이건 저만의 어떤 이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인공지능이 발전해왔던 그런 발자취들이 생각보다 우리 심리학이나 뇌과학에서 밟아왔던 여러 가지 사조들과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논리 기반의 추론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논리라는 건 뭐죠? 우리가 본 것에 대해서 연관관계를 찾아가지고 이것과 연관된 거를 도출해내는 거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무언가를 봤을 때 그것과 연관된 행동을 취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재밌는 게 이제 심리학 사조 중에 행동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헤이비어리스트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은 이제 행동만이 명확한 근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 행동은 왜 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어떤 자극이 있기 때문에 행동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이 인공지능을 보니까 인공지능이 어떤 자극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반사적으로 행동하거나 계획적으로 행동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면 심리학에서도 좀 힌트를 얻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 이후에 사실 이 어떤 자극이 있고 어떤 행동을 한다 그러면 되게 일차원적으로 반사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심리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산주의적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결정들과 학습들 이런 거는 우리 두뇌에 있는 계산의 결과에 의해서 나온 아웃컴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재밌는 건요. 이렇게 코그니티브 어프로치가 있으니까 당시에 또 인공지능에서는 코그니티브 아키텍처라고 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열심히 또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리학적인 기전들 혹은 인간의 생물학적인 기전들을 잘 모델링을 해서 그걸 가지고 컴퓨터 알고리즘 같이 만들어 보면 사람이 하는 것처럼 결정을 내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사실 뉴로사이언스 그래서 이제 우리 뇌를 관찰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그 뇌를 관찰해서 나온 신호들을 아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적극적으로 AI들이 붙으면서 실제 그러면 어떤 자극과 행동 그리고 이 계산 과정들 이런 거를 우리 두뇌 레벨에서 이제 관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그것과 연관된 게 무엇이고 그걸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전체는 아니지만 조금씩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조들을 통해서 딥러닝이나 아니면 인간의 두뇌의 기전을 닮은 많은 시스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인간을 배운다면 분명히 인간으로부터 정말 효율적이고 혹은 인간의 지능이 유연하게 많은 문제를 푸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연구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서 이제 다루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렇게 잘하는데 어디서 힌트를 얻었고 사람은 무엇을 잘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또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딥러닝이죠. 한번 예를 들어봤는데 사실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공 뉴런, 그러니까 아티피셜 뉴런이라고 하는 그 생물학적 뉴런의 계산 모델을 가지고서 출발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 후반쯤에 프랑크 로젠블라트라고 하는 이제 그 학자가 이 인공 뉴런 퍼셉트론이라는 걸 하나 만들면서 이 퍼셉트론은 사람들이 하는 어떤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그런 모델이다. 그리고 아주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이 퍼셉트론이 인간 두뇌의 신경계의 가장 기본적인 유닛, 뉴런하고 이렇게 매칭이 된다고 한다면 이 퍼셉트론을 마치 포유류의 시각 지능처럼 여러 개로 종, 횡으로 층을 쌓아서 만들어 본 게 딥러닝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 딥뉴럴 네트워크의 각각의 퍼셉트론들을 관찰해 보면 실제 우리 이 시각지능, 특히 이제 시각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시각 피질, 이 후두엽 쪽에 있거든요. 그쪽에 있는 뉴런들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앤드류 응 교수님의 슬라이드를 보면은 그 우리의 시각이 형성되는, 그래서 시각 지능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러니까 딥러닝, 특히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가 비슷하다라는 그 인사이트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딥러닝의 가장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이렇게 픽셀 레벨에서 이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냥 자극, 각각 굉장히 마이크로한 자극들을 받아들여서 한층 올라가고 한층 올라가고 또 한층 올라가면 아주 프리미티브한 자극으로부터 작은 특징들이 나오고, 그 특징들이 모여서 어떤 부분적인 얼굴이나 아니면 물체의 부분적인 파트를 형성하고 그걸 다 모아봤더니 어떤 오브젝트가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 시각지능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눈에 들어온 자극이 레티나에 맺혀서, 레티나에 맺히는 건 사실 어떤 물체나 오브젝트가 맺힌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각각 시세포에 맺혔던 것들이 쭉 뇌를 타고 들어오면서 아, 이게 무엇이구나, 아, 이게 어디에 있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과 유사하게 된다는 거를 딥러닝이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인간을 더 탐구한다면 우리가 더 좋은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뉴런이죠. 이게 우리 딥러닝으로 친다면 가장 기본적인 유닛 퍼셉트론인데, 이것을 관찰하고 계산 모델로 만들고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서 어떤 특정한 태스크에 연결해 봤더니 잘 풀더라 라고 하는 게 이제 현대 딥러닝의 어떤 사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간을 좀 더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 결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이런 정말 굉장히 멋있는 AI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알파고. 이거 2016년도에 우리나라에 와서 대국을 펼쳐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세돌, 적어도 그러니까 바둑이라면 인간이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굉장히 많은 경험과 그 다음에 어떤 인투이션과 인사이트와 이런 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알파고한테 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알파고가 잘 하면서 또 그냥 그것으로만 머물러 있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화학습으로부터 나온 건데, 비디오 게임도 잘 풀고, 바둑도 잘하고, 그 다음에 체스도 잘하더니, 이제 최근에는 어떤 것까지 발전을 했냐면, 처음에 알파고는 사전에 기보 데이터도 많이 주고, 규칙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바둑판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환경 정보들도 다 줬었거든요. 그러다가 얘를 알파 제로로 가면서 자, 게임 규칙만 알려줄 테니 한번 혼자 플레이 해봐. 그러면 네가 가장 좋은 전략을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바둑 처음 배울 때 보면은 이렇게 매뉴얼 보고 혼자서 1인 2역 하면서 막 이렇게 더 보잖아요. 일종의 그런 거를 여기서 형성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셀프 플레이, 혼자서 막 이렇게 해보면서 최적의 전략을 찾아내는 이런 것처럼 그 방식을 이용해서 바둑뿐만 아니라 그냥 체스나 아니면은 쇼기나 이런 거에다 넣어보고서 잘 찾는지 해봤었죠. 잘 찾았어요. 잘 찾아서 이게 또 굉장히 유명한 학술지에도 실립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이게 룰을 처음엔 이제 알려줬었죠. 처음에 이제 게임 규칙을 알려준 상태에서 혼자 셀프 플레이를 해봐라 그랬는데, 이제 규칙도 안 알려주고 규칙도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하는 수준에서 셀프 플레이 시켜가지고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최적 전략을 찾는 것들도 발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다가는 AI가 우리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가져서 우리를 다 이기거나 지배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들 만큼 이제 이렇게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기계가 우리보다 월등하게 잘하는 시대가 왔을까요? 물론 일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여기 보여드린 수식은 수식이 나오니까 굉장히 긴장되는데, 이 수식은 우리가 최적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정의한 하나의 수식이에요. 그래서 벨만의 Principle of Optimality 라고 해서 1957년도에
발표된 그 이론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강화학습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어렵겠지만 여기 Q 스타 SA라고 나와 있어요. 이 Q라고 하는 거는 자, 나의 행동에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즉 이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은 보상을 얻어올 수 있을까, 이것을 잠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 액션을 했을 때 그게 얼마나 많은 보상을 가져올 수 있는 가치가 높은 액션이냐, 이걸 이제 측정하는 건데, 이것이 결국에 뭐냐면 그 상태에서 추후에 미래에 받을 보상들, 그리고 내가 당장 받을 보상들, 이거를 다 합쳐가지고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게 가장 좋은 액션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알고리즘화 시켜서 이 문제를 가장 잘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제 적용한 것이 강화학습들, 그래서 알파고나 DQN이나 알파 제로나 이런 겁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사실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게 온전하게 잘 이루어진다면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배워온 것인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단초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껏 강화학습, 이 프린서플 오브 옵티멀리티를 통해서 강화학습 알고리즘들이 만들어지고 그걸로 굉장히 우수한 AI들이 나왔었는데 그 AI들이 다 잘하느냐, 모든 걸 다 잘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하버드의 레이크 교수,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박사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이제 뉴욕 대학교 교수님으로 있는 레이크 교수님이 이제 제시한 어떤 문제 제기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옆에 이제 프로스트바이트라고 하는 비디오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여기 이 장애물들, 그래서 적을 피하면서 장애물들을 잘 딛고 올라가 가지고 이 문을 들어가야지 다음 스테이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게임 보기에는 우리 간단하죠. 룰도 간단하고 서브골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잘 찾아가서 메인골을 성취하면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 건데, 이거를 이제 AI들한테 한번 시켜본 거예요. 특히 이제 강화학습 에이전트들한테 한번 시켜봤는데, 첫 번째는 DQN에 시켜봤습니다. 그러니까 딥러닝과 강화학습이 가장 처음 만나서 비디오 게임을 사람보다 훨씬 잘하는 그 수준으로 형성되었던 AI한테 시켜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시간이에요. 924시간 동안 한 400점 정도를 넘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켜본 거는 조금 더 DQM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잘하는 알고리즘을 넣어봤는데, 그거는 한 2700점 정도 나왔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뭘 적용해 보았냐? 딥마인드에서 인간 두뇌가 강화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만든 그 메타 RL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넣어봤더니 한 900시간 정도 지나니까 3500점 정도가 나왔어요. 사람은 어떨까? 사람은 한 2시간만 하면은 4000점 넘게 해요. 어떤 게 문제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AI들이 할 수 있지만, 사람은 짧은 시간 안에 짧은 경험을 통해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바탕으로 환경이 딱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임으로 가도 이전에 해봤던 게임들의 이런 패턴들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일반화해서 그런 게임들을 또 쉽게 할 수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기계들은 일부러 한번 져봐. 일부러 못 져요. 이기게만 이렇게 학습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일부러 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의로 이 게임을 망치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요. 골 드리븐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잘해야 될 때와 의도적으로 잘 못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짧은 경험으로도 빨리 일반화시킬 수도 있고, 짧은 경험으로도 이론화를 시켜서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일반적인 강화학습 AI 에이전트하고는 뭔가 다른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강화학습이라는 거는 우리 생명체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보면은 이 보상신호, 우리가 보상신호가 느껴지면 그 행동을 하게 되고, 행동이 하면서 보상을 얻으면 그 행동이 점점 더 강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조짐이 보이면 보상신호로 인해서 그 행동을 더 하게끔 하는, 강화하는 기제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인간의 두뇌에서는 어떤가? 인간의 두뇌에서도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경험한 거는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어서 어떤 상황이 되면 아주 재빠르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환경이 바뀌면 우리가 재빨리 경험들을 수집해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 현재 환경이 어떤지를 알아보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적은 경험으로도 빨리 그 상황을 모면하거나 그 목표를 해결하는 이런 능력들이 있고요. 그게 우리 두뇌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예를 들어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하면은 환경을 재빨리 배워서 배운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모델 베이스드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새로운 환경에 우리가 처했을 때 가장 좋은 옵션을 찾아내는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익숙한 환경이라면 굉장히 스피디하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행동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이것을 모델 프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환경 모델을 배워서 문제를 해결한다. 모델 프리는 환경 모델 없어도 내가 행동했던 거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가 배운 그거를 굉장히 스피디하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두 가지 전략을 굉장히 유연하게 쓰면서 언제든지 플렉서블하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우리 한 번만 경험하고 배우는 그런 때 있잖아요. 아하 하면서 그런 이제 원샷 러닝이 또 우리가 환경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주 유연하게 상황에 따라서 잘 조절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이제 우리 전전두엽에서 그런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메타 컨트롤이라고 해서 전전두엽의 메타 제어를 통해서 이렇게 빨리 배우기도 하고 주의 깊게 배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환경에서 환경을 배워서 계획을 세워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환경을 배우지 않더라도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 몸에 체득해서 재빨리 행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잘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모델 베이스드, 모델 프리 RL을 수행하는 어떤 뇌 부위도 있고, 모델 프리 강화학습을 수행하는 뇌 부위도 있고, 그 다음에 모델 베이스드 RL을 수행하는 뇌 부위도 있고, 그 다음 이것들을 유연하게 제어해서 가장 최적의 뇌 부위를 사용하여, 뇌 부위를 사용한다는 게 조금 어폐가 있네요. 최적의 전략을 사용해서 지금 상황을 해결하는, 그것을 이제 총 지휘해주는 지휘관 같은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사람은 기계보다도 뛰어나게 굉장히 빠르게 적응하고 굉장히 빠르게 해결하고 또 주의 깊게 문제를 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증거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일정한 퍼포먼스를 유지하면서도 어떤 때는 재빨리 이 퍼포먼스를 유지하고, 어떤 때는 정확하게 이 퍼포먼스를 유지하고, 어떤 때는 적은 경험으로도 이 퍼포먼스를 유지하고, 어떤 때는 충분히 많은 경험으로도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트레이드오프를 잘 해결하는 게 우리 인간의 강화학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강화학습은 분명 기계의 강화학습보다 뛰어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계산 모델로 알고리즘화 시켜서 집어넣어 본다면은 지금보다도 더 좋은 인공지능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인공지능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인간의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메커니즘에 맞춰서 더 좋은 서비스나 프로덕트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전 세계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딥마인드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의사결정과 학습에 관련된 신경과학적인 증거들을 발견하고 이를 인공지능 에이전트에 이식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연구들을 한번 계속 해보고 싶은 열망이 있고요. 또 그런 걸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관심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이쪽으로 진로를 설정하셔서 함께 연구해 볼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두뇌로부터 발견된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적용한 알고리즘들이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요. 이제 하나 소개드렸던 게 이제 메타 RL이라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변했을 때 그 환경을 어떻게 학습하고 또 환경이 변했다는 것도 인식하고, 그래서 유연하게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러한 알고리즘들이 이렇게 또 나와 있고, 또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보상이 오는 거, 한 번의 경험으로는 그게 확신이 잘 안 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확신이 더 잘 들도록 그 모델링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은 그 몇 번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게 내가 이 행동을 하면은 보상이 있을 거다, 혹은 여기를 가면은 좋은 게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을 계속 쌓아가면서, 증거들을 쌓아가면서 얼마나 그게 확실하게 나에게 보상이 될 거냐,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그러한 기전들을 또 강화학습 에이전트에 넣으면서 그 강화학습 AI 에이전트들이 새로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베네핏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하는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강화학습의 그 프린서플을 보면 어떻게 옵티멀 전략을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적은 경험으로도, 그리고 환경이 변했을 때도, 이런 거를 이제 연구를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 디시전이라고 하는 게 특히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재밌는 이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보상을 많이 받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보상을 많이 받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결정이 될 수 있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싶은데 남의 것을 훔친다. 내 입장에서 보면 많은 돈을 벌었으니까 보상은 되게 높지만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단적으로 행동을 하나 또 얘기해 보면, 버스 탈 때 나는 무조건 제일 앞에 서서 빨리 타고 싶어요. 그러면 자리도 있을 테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되게 어글리한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이러한 속성들, 그리고 가장 좋은 행동과 가장 적절한 행동들을 어떻게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을까에 관련돼서 조금 깊이 연구를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기 보면 이제 굉장히 간단한 건데, 에이전트가 사람들이 왔을 때 길을 비켜줄 수 있는 사회적 규범을 배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상황이 바뀐다면 바뀐 상황에 대해서 또 사회적 규범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연구들을 한번 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행동이란 무엇인가? 가장 어글리하지 않은 행동이란 무엇인가? 그 사이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고 있고요. 우리가 만일에 인간을 더 잘하는 이런 AI를 만든다면은, 이 연구는 이제 제가 그 다른 학교, 연세대학교랑 이제 협업을 해서 발표했었던 연구인데, 간단한 소셜 로봇을 통해 가지고 외로움이나 우울감이나 이런 거를 좀 저하시킬 수 있는 로봇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사람을 더 잘 안다면 그 사람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상호작용을 시작할 수 있는 로봇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그런 것들을 만들어 봤고, 재밌는 거는 이 로봇이 거창한 건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친구들 집에 이 로봇 한 대씩 놓고 이 로봇이 하는 거는 생활 소음 인식하는 거였어요. 생활 소음 인식해서 냉장고 문 열면 오호, 냉장고 문이 열렸어. 문이 열렸으면 오호, 현관문이 열렸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거 하지 않고 다른 친구 집에 있는 이 로봇한테 그 내용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로봇들이 그 얘기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친구가 다이어트 한다 그랬는데 밤 10시에 오호, 친구가 냉장고 문을 열었어. 그러면 내가 한번 연락하게 되고, 너 다이어트 한다면서 냉장고 문을 10시에 열었어, 뭐 먹니? 이렇게 하면서 어떤 소셜 인터랙션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 이분들이 외로움의 정도가 낮아지고 우울감의 정도가 낮아지는 이런 효과들을 봤었어요. 우리가 만일에 이렇게 인간의 기전을 잘 아는 AI들을 만든다 하면은 거기에 가장 알맞는 어떤 상호작용이나 혹은 트리트먼트나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좋은 동반자 같은 걸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인공지능이 되게 멋있다 이런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인공지능이 사람에게서도, 그러니까 사람을 연구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실제 굉장히 멋있는 강화학습 에이전트 같은 것도 사람의 두뇌로부터 발견된 이런 기전들이 왔구나, 이걸 한번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면 에이전트가 어떻게 행동할까를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심리학적, 뇌과학적 사조들이 어떻게 우리가 처음 봤던 인공지능 역사와 잘 매치가 되는지 한번 배치를 해봤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인공지능이 태동하던 그 시기 이전부터 지능에 대한 탐구는 있어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할까?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그 근거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그것은 지능일 텐데 지능이라는 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면서 많은 실험들을 했거든요. 그런 실험들이 결국 계산 모델화되고 이것이 알고리즘화 되어서 인공지능으로 꽃피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연구들이 1950년대 이전에서 멈췄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유명한 사이언스나 네이처나 셀 같은 데서는 인간의 행동과 지능과 그 근간에 대한 모든 것들이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발견된 것들을 새롭게 알고리즘으로 만든다면 또 얼마나 대단한 AI가 나올까요?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AI 플러스 X에서는 휴먼 인스파이어드 그리고 휴먼 센터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강화학습 새로운 연구들에 대한 어떤 그 최신 연구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그러니까 강화학습 알고리즘은 지금까지는 어떤 행동으로부터 최적 전략을 배워서 그 전략을 수행하는 거 그랬는데,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 강화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우리의 메모리나 특히 이제 워킹 메모리 같은 것들이 잘 서로 연합해서 학습을 이룬다라는 그런 이론들이, 그런 가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기존의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하지 못했던 것, 그런데 인간이나 쥐나 생명체들이 했었던 것, 이런 것들을 탐구하고 그것을 이쪽으로 이식하는 고민들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역방향은 없을까요? 있어요. 인공지능으로부터 발견된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가지고 인간의 두뇌를 또 연구해보는 이런 방향들의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그 공학적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지능에 대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AI로도 할 수 있는 이런 사조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면서 이 연구들을 할 수 있다면 대단히 재밌는 기회들이 많이 열릴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세미나, 이 톡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한번 쭉 설명을 했었지만, 이제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AI 플러스 X, 그렇다면 AI와 휴먼, AI와 뉴로사이언스, AI와 브레인,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고민이 지금 시작되었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이 논문은 네이처에서 2012년도에 코멘터리들을 모아가지고 발간한 논문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알란 튜링 서거 10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이제 네이처에서 코멘터리 논문을 낸 건데, 여기 보시면 제목이 되게 재밌어요. Is the brain a good model for machine intelligence?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두뇌가 기계 지능에 좋은 전형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때부터 이미 고민하고 그 토대를 닦아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그 저자 중에 한 명이 데미스 하서비스예요. 딥마인드의 창립자이죠. 2012년도에 이미 이런 코멘터리를 내고 꾸준히 연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 AI의 발전에는 수학적인, 공학적인 그 토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능을 개선하고 더 나은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또 있었는데, 또 우리가 이제 시각을 다른 쪽으로도 보고, 그래서 좀 더 지능이라는 것 그 자체를 고민하면서 그 지능이라는 것에 가장 좋은, 현재로서는 관찰했을 때 가장 좋은 그 전형, 브레인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것을 연구를 해보고요. 그것의 계산 모델을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계속 만들어 본다면 또 이 공학과 수학과 자연과학과 생물학과 심리학과 사회학과 이런 게 다 모여서 굉장히 재밌는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 분야에서 또 활약할 수 있는 많은 그 예비 대학생들을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자, 무한한 상상력과 꿈을 가지고 이 분야에서 함께 활약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